오늘은 이제 인공신경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그러는데 딥러닝이 무슨 뜻이냐? 그냥 러닝이 아주 뭐 깊숙이 런을 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층이 깊어서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깊이가 깊은 신경망을 이용해서 하는 머신러닝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쓰이는 신경망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으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다음 수업부터는 오늘도 필요하시면 지금 가져오셔도 되고 노트북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짧은 실습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니까 다음 수업부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줌을 참여하는 것도 PC를 이용해서 노트북 혹은 뭐 데스크탑도 좋겠죠. 이용해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제가 이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정한결 씨도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코호스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 수가 많으니까 찾는 것도 어마어마하네. 이게 백업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제가 하죠. 예. 그래서 다들 잘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머신러닝과 또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면은 폰 노이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도는 프로그램, 즉 인스트럭션 셋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이 레벨 랭귀지로 쓰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CPU가 잘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바꿔서 집어넣게 되면 그것을 프로그램을 어디에다 저장을 하느냐, 메모리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도 메모리라는 곳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 올려 가지고서 CPU에서 수행을 하고, 물론 뭐 캐시라는 데다 넣어 가지고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트래디셔널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룰이라는 게 있는데 룰이 뭐냐? 룰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코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뭐 if, then, else 해가지고서 혹은 뭐 for loop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때는 뭐 if 해서 조건을 봐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또 브랜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프를 돌리기도 하고 해라. 보통 뭐 웹 프로그래밍이라든가 ERP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서 보시는 엑셀을 비롯해서 뭐 워드 프로세서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그것이 데이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입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게 되죠. 답이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답이 뭐 이번 달 우리 회사의 매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입력이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머신러닝은 어떻게 다룰까요? 머신러닝은 일단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이 머신러닝이 작동하는 것을 사람이 모두 다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그 안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파라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라메타가 이제 나중에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신경망의 웨이트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도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이게 지가 알아서 배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알아서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AI라고 그랬을까요? 미리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General AI라고 합니다. GAI. 그런데 그런 거는 아직 나오려면은 여러분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쉬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게 나와서 내 직업을 없애고 뭐 지구를 정복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은 일반 인공지능이 아닌 분야별 용도에 맞게 설계된 특수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는 법을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사람이 미리 알아서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해줘야 되는 거죠. 코딩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에다가 내가 명령을 해주는 거니까, 컴퓨터와 소통을 하는 거니까 최소한 이러이러한 카테고리의 모델을 이용해서 네가 프로그램을 해라 라는 그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떻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지가 알아서 하느냐? 그것은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입력이니까 그 데이터에 맞는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답을 같이 주면 그러면 그 데이터와 답으로부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스로 알아서 답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우리가 사람이 정해준 모델이 사람이 준 데이터로부터 배워서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로부터 입력으로부터 출력이 나오는 룰을 알아내는 거죠. 근데 그 룰이라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법전에 있는 것 같은 룰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룰이라는 것은 수많은 숫자로 되어 있는 어떤 모델의 파라메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머신러닝의 컨셉을 말씀드리는 이 수업에서 거의 마지막이 될 거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시면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기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요. 질문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질문해줘서 매우 반갑네요. 훌륭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AI를 보면서 AI보다 머신러닝이 좀 더 협소한 개념이라고 봤는데 네. 여기에
적어주신 앤서랑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룰이 나오는 방식이 AI 전체적으로 다 통용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AI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룰 베이스드 AI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아래처럼 룰을 만들면요. 네네. 만들어진 룰을 바탕으로 위에 있는 트레디셔널 프로그래밍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때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프리딕션이 나오는 모델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게 내가 핸드 코딩을 해서 룰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모델이 스스로 알아서 배웠는지는 사용자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마존에서 추천 엔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나 쿠팡에 가서 물건을 사시면은 딴 사람은 이것도 샀는데 하고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 룰을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코딩을 했죠. 핸드 코딩을 했으니까 뭐 사람이 알아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정해준 대로 컴퓨터가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것보다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요새는 딥러닝이 그런 모든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더 잘하니까 이제는 다 딥러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마존도 딥러닝을 쓰고 있고 지금 쿠팡도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나스닥 가는 회사가 그거를 안 쓸 리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은 우리가 뭐 사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클릭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꼬시는 대로 물건을 사는 건데 그것은 뭐 옛날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방식은 옛날과 지금이 옛날이라고 해도 아주 오랜 옛날이 아니고 몇 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또 질문. 네, 여기서 컨셉은 잘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언뮤트 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항상 중간에 인터럽트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머신러닝이 AI보다 더 작은 범위의 거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답으로부터 룰을 익스트랙트 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더라도 사람이 그거를 일일이 코딩을 하더라도 AI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는 옛날에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다 말로 풀어가지고서 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AI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AI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0년대에도 신경망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익스퍼트 시스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요새 대세는 익스퍼트 시스템이야 라고 이제 AI는 당연히 익스퍼트 시스템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총장님도 그런 것들을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그거를 훨씬 더 잘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의 서브셋인 머신러닝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와 답으로부터 룰을 익스트랙트하는
룰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배우는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많이 쓰이게 된 것은 뭐 거의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워킹하는 알고리즘이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없던 말은 아니고요. 1980년대, 90년대에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술적으로는 아직도 훨씬 더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때 쓰던 말을 계속 쓰면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되던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리고 좀 구닥다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성능이 좀 좋아져서 잘하게 됐을 때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마케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처음 한 사람이 이제 힌튼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힌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잘 할 수 없고 기존에 우리가 잘 개발해 놓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을 써야 돼 하고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넷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컴페티션에서 아주 요새 이제 GPT-3가 나오고 알파폴드에서 알파폴드가 이제 사람이 실험한 것보다 좋은 데이터가 좋은 결과를 얻고 해서 난리가 난 것처럼 그 당시에 이미지넷 컴피티션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럴 때 이제 좀 각광을 받으면 이름을 새로 붙여야 되잖아요. 가수도 좀 뜨면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아니면 옛날에 잘 안 됐었으면 이제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영어 이름을 붙인다든가 해서 나오는 것처럼 새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컨셉을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초창기의 AI는 룰 베이스드, 사람이 코딩을 직접 한다. 그래서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도 불렀다. 그다음에 머신러닝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전통적으로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 통계학에서 이제 통계적인 툴을 써가지고서 추론을 하는데 썼던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학에서 옛날부터 썼던 일이고 1940년대, 50년대에도 있던 툴들인데 점점 이것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중화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거와 이제 그때부터 계속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6년, 7년 이 딥러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힌튼이 이미지넷 컴피티션에서 1등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붐이 일었었는데 그것을 이 머신러닝에서 나왔던 아주 탁월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하나가 이제 또 비트를 했죠. 이제 하나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의 바프닉이라는 탁월한 수학자가 발명해낸 알고리즘인데 이것이 아주 잘 돼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던 핸드리튼 캐릭터 리코그니션이나 이런 거에서 기존의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 또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들을 전부 다 비트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골치 아프게 뉴럴 네트워크 해보니까 잘 이해도 잘 못하겠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신경망이 한 10년 이상 또 정체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006년에 이미지넷 컴피티션을 계기로 해서 이제 비전에서는 딥러닝이 대세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이거는 잘 안 될 거야 라고 남아 있었던 게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물론 보이스 리코그니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신경망에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썼는데, 그게 기존의 알고리즘, 옛날에는 보이스 리코그니션이라는 걸 할 때는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는 걸 썼고, 당연히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HMM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제 뭐 통계학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제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HMM이라는 게 있었어라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요새는 요새 PhD 하는 친구들은 뭐 그런 게 뭔데? 그러고서 이제 묻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뭐 개발자들 정도에 가면은 당연히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대세였기 때문에 에이 신경망은 안 돼 이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트한 게 상당히 최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대세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딥러닝이 taking over, 이제는 자 우리가 이제 평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라고 이제 모든 기존의 방법들을 쫓아내고 있죠. 근데 아직도 뭐 이 사회과학에서는 뭐 경영학이나 뭐 이제 경제학이나 뭐 또 사회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기존의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회에 가서 숫자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통계학적인 추론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에서도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실제로 요새 나오는 페이퍼들의 숫자를 보면, 학회에서 이제 발표되는 논문의 숫자를 보면 뭐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주류가 될 거다. 근데 워낙 이렇게 이 신경망의 연구가 뭐 60년대 한 번 붐이 일었다가 또 망했다가, 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잘 되다가 또 망했다가 이랬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좀 나왔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일반화가 되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브레이크스루들이 좀 있었죠, 알고리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기 좋은, 딥러닝 프로그램을 돌리기 좋은 이제 GPU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이제는 TPU라고 해가지고서 인공지능 전용의 CPU들까지 만들고 있죠. 플러스 이제는 투자량이 다릅니다. 옛날하고.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옛날에는 제가 한창 뭐 그래도 세계적으로 뛰고 있을 때는 다른 분야의 그 투자 금액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에서 10배의 그 연구비를 받아간다면, 신경망 하는 사람은 너희는 그냥 뭐 머리로 하면 되니까 뭐 컴퓨터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서 뭐 딥다 돌리면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 한다고 놓으면 무조건 투자가 다른 분야에 몇 배씩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가는 리소스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스루를 이뤘기 때문에 그 컴피트하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퍼포먼스를 능가하는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람의 퍼포먼스를 능가한 예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놓은 투자가 아까워서라도 해놓은 그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대학 들어가서 새로 취직을 하는 세대들은 뭐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을 쓰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는 뭐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든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뭐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장 인간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가만히 이런 거를 여러 편 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어서 이게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현명하게 답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좀 배우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그러면 이분이 하는 거에 생각보다 똑같은 대답을 굉장히 많이 리피트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하면은 if then 해가지고서 익스퍼트 시스템으로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질문 많이 보셨죠?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뭐 남편이 바람도 피고 뭐 그 폭행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폭언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도저히 살기가 힘든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이분이 딱 대답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자녀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20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잘 살 겁니다. 헤어져도 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니면 참고 사세요. 20살까지만 참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은 또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이 하는 룰을 정리를 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분이 하는 것처럼 설득력 있게 사람한테 감동을 주느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계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머신러닝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여러분들 뭐 요새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서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화를 내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를 사러 가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서 뭐 모아놓은 돈 가지고 나도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가신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제 조사를 하겠죠. 대개 이제 아파트 평당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곱하면 대개 가격이 나옵니다. 그죠? 이 근처 아파트 평당 가격이 평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뭐 평당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뭐 새 거면 그거보다 조금 비쌀 것이고 뭐 좀 큰 아파트면 쌀 것이고 뭐 이런. 그래서 그게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내놓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략의 룰을 알고 있고 그 룰에 맞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서 내가 바가지 쓰는 건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한번 카톡으로 올려보시죠.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리그레션 그러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 그죠? 그러니까 선형 함수를 찾아내는 거. 그죠?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뭐 이제 논리니어 함수를 이제 피팅한다 그러면 그걸 논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 우리 홍석호 조교님이 하는 리서치는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을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제
폴리노미얼 가지고 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나도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머신 러닝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그 비례 함수가 되겠죠. 비례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리니어 함수인데 또 어떤 뭐 y 절편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없느냐, 혹은 또 이게 그냥 직선이 아니고 약간 뭐 포물선이냐, 뭐 이제 이런, 혹은 가다가 뭐 로그로 또 세츄레이트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함수를 예측하고 이제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통계적 추론의 이제 모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뭐 분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걸 분류한다든가, 고양이냐, 개냐, 뭐 이런 거를 분류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머신 러닝 어프로치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regression, classification problem, 뭐 decision tree, 뭐 ensemble learning, random forest,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병영 통계나 뭐 아니면 뭐 비즈니스 아날리시스나 이런 데서 뭐 한두 가지를 일부를 배우신 분들이 있겠고, 이 전체를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배우는 과목은 지금 있나요? 우리 경영대학에? 아마 그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전체를 통과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차원, 다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컴포넌트가 뭐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래서 이제 뭐 선형적인 툴은 PCA, ICA 이런 거 있고, 논리니어 툴은 뭐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이제 그 가장 그 강력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앤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모를 때 그냥 서로 간의 거리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이 우주를 항행하다 보면 별들이 모여 있는 성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것들이 다시 모여서 은하계가 있고 하잖아요. 이게 동일한 은하계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이거는 취급을 사실은 못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외국의 대학에서도, 언더에서도 이제 이걸 다른 문제로 다른 과목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이름은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엔지니어링 스쿨에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딥러닝 강의를 보아도 이것에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강의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생각을 해보려면은 사실은 이런 트래디셔널한 어프로치가 지금 더 이상
옛날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한다면은 언젠가는 좀 배워둬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올리앙 갸홍의 책을 꼭 사서 옆에 놓고 좀 가끔가다 한번 펼쳐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특히 또 그 개발자들 중심으로 이게 뭐 이제 자기가 잘 모르면 뉴럴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딥러닝은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그 실수를 해가면서 그냥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볼 때는 뭐 일리 있는 얘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뉴럴 네트워크도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는 이런 통계적인 사고가 상당히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개발자는 사실은 뭐 그런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CTO라든가 혹은 뭐 프로젝트 리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하는 팀장이 있으면 그 사람보단 조금 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혹은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모르면 오 교수님한테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책 한 권은 내가 안 읽어도 혹시 뭐 이상한 소리 나오면 내가 펼쳐볼 수 있게 사두는 게 좋겠다. 이 사람 프렌치고 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사람 책 팔아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 물론 저는 평생 이론적인 걸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강의를 깊이 하면은 저는 재미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뭐 사실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진짜로 글로벌리 톱너치의 AI를 여러분들이 소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오디오 비싼 거 사줘 그러고서 이제 뭐 장사꾼이 파는 대로 집어가지고 온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디오 취미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게 도대체 전문가들, 특히 딥러닝에서 속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뭐 조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는 척이라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가서 물어볼 수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first of all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 데이터 얘기해 보겠는데, 이미지 요새는 조그만 것만 해도 뭐 1000 바이 1000 이렇게 되잖아요. 뭐 HD 데이터면 1920 곱하기 1080, 뭐 거의 2메가바이트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픽셀 하나하나가 세 가지 색깔을 갖고 있죠. RGB 혹은 뭐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뭐 틀리지만은 뭐 어쨌든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픽셀이 또 비트가 뭐 8개에서 10개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미지 하나가 약 한 6메가 곱하기 그러면은 뭐 비트 수로 얘기하면은 적어도 밀리언에 가까운 비트 수를, 밀리언이 아니라 10밀리언에 가까운, 10밀리언이 넘지, 20밀리언 가까운 비트 수를 여러분들이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데이터를,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많은 데이터를 취급을 하는데, 제가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모든 게 다 2디멘전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뭐 축은 항상 두 개죠. 뭐 근데 저는 물리학에서 출발했으니까 물리학에서는 최소한 4차원은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은 이제 뭐 공간이 3차원인데 거기다가 시간까지 넣어서 4차원은 이제 머릿속에서 대충 그릴 수 있어야 이제 학교 졸업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아무리 이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는 툴을 써가지고서 많이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버리고 해도 적어도 그러니까 웬만한 뭐 그 비전이나 NLP 같은 걸 할 때 뭐 20디멘전, 30디멘전은 우습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하이 디멘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룰 베이스드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그리고 그 example의 수가 요새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그 유저들로부터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리고 요새 뭐 GPT-3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다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example 수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고 그 데이터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 논리니어 프로블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통계학이나 뭐 수학에서 사람들이 여태까지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100% 리니어 이론밖에 없어요. 논리니어에서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이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니어 매니폴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엠베딩 스페이스가 논리니어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통계학의 문제기도 하고 수학적으로는 또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또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의 뭐 일부 이제 또 저기기도 하고 뭐 또 리만 엘지브라에 관련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주 컴포넌트가 많은 시스템을 다뤄왔던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라는 필드에 서 취급해왔던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볼츠만 머신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딥러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다차원의 아주 고차원의 문제들을 취급하는 했던 그런 이제 수학적인 툴들 또 통계적인 툴들, 물리학적인 툴들이 다 사용이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다 뭐 딥러닝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다 일일이 공부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PhD를 한 5개쯤 한꺼번에 따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같이 뭐 일생 동안 뭐 조금씩 모르던 것도 배워가면서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당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개발자나 뭐 경영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갖다 쓰거나 아니면은 물어가면서 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걸 다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런 딥러닝이라는 것이 진짜로 이런 블랙박스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를 연구하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100년 이상 전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들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의 내용을 보면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요새 딥러닝이라는 걸 써서 하고 있는 문제들은 슈퍼바이스드 러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있고 답이 있는 그 레이블링이 돼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이것 어떤 인풋을 주면 이것에 해당되는
레이블링된 뭐 이것은 숫자 1이다, 0이다, 이제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지만 혹은 또 리그레션 문제에 있어서는 연속되는 숫자들이 답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 이것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지도 이거는 내가 일본식 용어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학습 혹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제로부터 배우기, learning from example 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말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주를 지나가면서 이게 성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 혹은 뭐 은하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찾는 문제 그리고 은하계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찾는 문제 이런 것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 뭐냐면 답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가 풀었던 바둑을 잘 두는 방법, 상대방에게 이기는 방법, 이거는 실제로 문제에 달려 들어 가지고서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기면 이게 맞는 답이었구나, 그 다음에 지면은 이게 틀린 답이었구나, 게임의 답을 찾아가는 문제, 이런 것에 사용되는 패러다임,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클래시파이 된다. 뭐 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이 코스에서 뭐 모든 것을 다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주요한 내용들을 얘기하자면 대충 이런 정도들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시간이 10시, 1시간이니까 75분을 하고 나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뭐 카톡으로 올리셔도 되고 언뮤트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창업을 할 때는 뭐 아니. 예. 저 그 한 가지 질문인데요. 네네, 질문하십시오. 혹시 이 슬라이드 바로 전에 있는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보여주시면요. 네. 네네. 이쪽에는 뭐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네. 이런 트래디셔널 어프로치가 다 지금 딥러닝에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것은 이 문제들을 푸는 방법에 이 얼터너티브한 방법으로 딥러닝이 있는 건데 이런 방법들로 잘 되던 문제들도 이제는 딥러닝이 추월을 해가지고서 훨씬 더 잘 풀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조금 올드 스타일이고 아웃데이티드한 방법들이 돼가고 있는 거죠. 슬프게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몇 가지, 특히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같은 문제는 딥러닝을 하는 사람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여기 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제가 사실 어저께 이게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한 60명 클래스에서 할 때만 해도 자기소개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뭐 막 올리는 동영상의 숫자가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못 올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현업에서 일하신 분들도 많고 뭐 코딩을 해본 경험자도 많아서 이게 조금 더 내용을 그 수준을 높여서 빡세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조금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당분간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론적인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뭐 또 수학적인 배경 자체도 또 굉장히 여러 차이가 있고 문과이신 분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리고러스하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인투이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언급을 하면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뭐 저기 스탠포드나 뭐 CMU의 리거러스한 강의들보다 오히려 더 조금 더 저기 적확하게 설명을 하고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까만 화면이 나왔죠. Hi, I'm Daniel. Hi, I'm Martin. Hi, I'm Fernanda. Machine learning is pretty complex, so we've been experimenting with ways to visualize what's happening. There's a core concept in machine learning called high-dimensional space. Here's one way to wrap your head around this concept. You can think about people as being high-dimensional. For example, take famous scientists. You can think about when they were born, where they were born, their fields of study. Each of these is like a dimension of that person. These dimensions become difficult to untangle when you think about different people, because someone might be similar in some ways, but very different in others. But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can use machine learning for. With machine learning, the computer isn't told the meaning of these dimensions, it just sees them as numbers. And it sees each set of numbers as a data point. But by looking across all of these dimensions at once, it's able to place related points closer together in a high-dimensional space. Here's a concrete example where words are treated as high-dimensional data points.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we haven't told the computer the meaning of words. Instead, we've shown it millions of sentences as examples of how words get used. Here's a visualization of the results. We're looking at a subset of words that the computer has learned about. Each dot represents one word. Each word is a data point with 200 dimensions. Using a technique called t-SNE, the computer clusters words together that it considers related, and clusters form based on meaning, even though we've never taught it the meaning of words. Here is a cluster of numbers, months of the year, words related to space, people's names, cities, and so on. We can also look closely at smaller sets of words. If we search piano, we can run t-SNE only on words related to piano. We get clusters of composers, genres, musical instruments, and more. And this approach doesn't just work for words. For example, you can also treat an image as a high-dimensional data point. Here's a data set where lots of people wrote digits between 0 and 9. People write in all kinds of ways. So the question is, instead of us needing to manually code rules for all the ways people write, could a machine figure it out itself using machine learning? Each image is 784 pixels. The computer treats each pixel as a dimension. Again, using t-SNE, it clusters these images in a high-dimensional space. We've color-coded them so that it's easier for us to see what's going on. And you can see groups of digits clustering together. It's learned something about the meaning of these digits. These visualization techniques we've been exploring can be useful for all kinds of things. That's why we're working on open sourcing all of this as part of TensorFlow, so that anyone can use these tools to explore their data. 예, 이런 게 이제 사기업에서 만든 뭐 영상 데이터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툴들이 다 사기업이 공짜로 퍼블릭 도메인에서 오픈 소스로 이제 제공하는 거라는 게 이제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라는 문제는 하이 디멘전의 문제라고 했는데,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의 문제를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의 리그레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뭐 클러스터링 이런 문제를 하이 디멘전의 툴로 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디멘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구글에 뭐 그 익스페리먼트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그 텐서플로우라는 것이 그냥 단지 코딩 툴만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텐서 보드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거를 다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쓰고 이제 그냥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뭐 러닝 레이트를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거기 옵티마이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아담을 써야 되냐 뭐 저기 스토캐스틱 뭐 그레디언트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만 몇 개 바꿔가지고 막 해보고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게 그렇게 마구 저기 눈 감고 그냥 한밤중에 헤매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또 특히 논리니한 매니폴드의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을 아주 많은 파라메타의 모델로서 또 우리가 러닝 하려고 할 때 그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방법은 사실은 옛날부터 많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웬간하면은 기성의 AI 그러니까 기성의 딥러닝 알고리즘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은 것이 저는 일반적으로 웬만하면은 기존에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썼던 AI가 있다면 딥러닝 그 패키지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써라라고 항상 레코멘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는 적어도 이런 고민들이 같이 녹아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수준까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듣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다. 멀고 험하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잘 개발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되도록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코딩에 막 들어가 가지고서 엔지니어를 뽑고 당장 속이 블랙박스라고 생각하는 엔지니어와 씨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방향이 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딥러닝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막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이 디멘전과 아주 많은 데이터량이 있을 때 이것을 여기 여러분들이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앞에 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그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그 각각의 핸드 리튼 캐릭터들을 하이 디멘전에서 이걸 좀 정리를 했을 때 사실 그 데이터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 밀리언 디멘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3D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3개의 방향만을 그 중에서 추출해서 여러분들한테 비주얼라이즈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0만 디멘전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없잖아요. 그죠? 200만이 아니라 20만 디멘전? 그럼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아요. 나는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저기 상대성 이론을 아니까 뭐 4디멘전이 이렇게 돌아가겠지 하고 머릿속에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디멘전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디멘전을 비주얼라이즈 해주면 그거는 보여요. 아까처럼 근사하게 잘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200만 디멘전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서 3디멘전에서 보여주는 건데 3디멘전에서 그 축을 잘 선택하면은 어느 정도 0이라는 숫자는 여기 이렇게 모여있고 2라는 숫자는 여기 이렇게 모여있고 뭐 8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는 매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탱글 돼서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약간 뭐 이제 겹치는 점이 있으면서도 모여 있다. 이런 정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 그런 논리니어리티와 하이 디멘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 웨이트가 굉장히 많고 파라메타가 굉장히 많은 이런 딥러닝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이런 모델에다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그 룰을 발견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보다 그 룰을 더 체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애들한테 시켜보겠다 하는 것이 딥러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